탈당을 결심한 이성만, 윤관석 의원 그리고 두 사람의 얘기와 함께 박광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고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은 조사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탈당하는 것으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좀 당을 떠나서 법적으로 투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탈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거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일단 뭐 자진 탈당 형식이긴 합니다만 출당으로 보는 게 좀 더 가깝겠죠,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출당, 글쎄, 뭐 강요된 자진 탈당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게 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두 분 다 네. 탈당을 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선당 후사라는 말씀을 두 분 다 하셨어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네. 당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한다. 뭐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윤리위가 구성됐다든가 혹은 네. 당무위가 조사를 해서 당신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등 떠밀듯이 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도 다 나 선당 후사야, 당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네. 이재명 대표가 네. 그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뭐 고맙단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그 얘기가 그 보도가 되던데, 아니 그 두 분 때문에 당이 풍비박산이 나고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당대표가 당신들 때문에 당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꾸짖고 화를 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가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줘서 고맙다, 꼬리 자르게 해줘서 고맙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마치 네. 조국 사태 때 네.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시감, 데자부 같은 게 다시 보여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눈가림으로 네. 두 사람을 그냥 희생양으로 강제로 떠밀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의원 어떠세요? 뭐 본인들이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 뜻은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얘기도 했었죠. 아까 그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네. 정치 수사다, 뭐 정치적 수사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녹취록이 다 나와 있어서 본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이미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는 얘기 한마디 없이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모든 걸 안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뭐 꼬리 잘리기 해서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전 그건 뭐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준 사람이잖아요. 네. 받은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받은 의원들은 지금 뭐 10명에서 20명,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다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조만간. 네. 네. 그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금 불법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까지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표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의원님 직접 설득하시길 안 될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결단에 감사하다 뭐 이런 의사표시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염치라는 건 없나 봅니다.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자숙은커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출마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자, 이 대표 두 의원의 자진 탈당이라는 형식으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당내 불만은 또 적진 않습니다.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늑장 탈당 21일 만에 탈당했으니까 늑장 탈당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이재명 리스크 탓에 미온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다른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면전에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지도부가 돈봉투 사건 초반에 방관만 했다,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기소된 의원의 출당 원칙이 뭐냐? 원칙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기소가 된 상태이니 당신도 출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죠. 그리고 모든 사건에 동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같은 취지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윤관석, 이성만 당내 압박에 일단 뱃기를 든 상태인데 이재명은 끝까지 갖지 못해 미안하다,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방송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딜레마죠. 네. 당대표가 어쨌든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기소가 돼 있고 지금도 여러 사건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가 그런 문제가 없더라면 지금 윤관석, 이성만 두 분의 이 신변과 관련해서도 21일이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더 빨리 그 즉시 당내에서 어떤 네. 출당 조치나 또 출당 조치에 준하는 이제 그런 압박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결단을 내려야 될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판단도 늦어지고 좀 단호한 모습을 못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딜레마는 어떤 문제든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환원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정부나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도 결국에는 방탄 때문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 공천을 앞두고서 네네. 당내에 또 이제 공천을 앞두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긴장감이 흐를 텐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공천을 만약에 못 받는 의원들이 나온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겠냐? 이 문제도 벌써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약간 소강 국면이긴 한데 네. 누구나 예상하듯이 2차 체포동의안 이런 게 국회로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체포동의안도 좀 예상 밖의 표결 결과가 나와서 부결은 네, 됐습니다만 그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2차 체포동의안이 날라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예상들이 벌써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대표직을 던지고 내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물러서겠다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당내 일각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달리 대안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재명 리스크라고 하지만 동일선상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법 잣대를 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매우 구체적인 녹취가 나온 사안과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중에 가장 큰 대장동 사업은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라는 점을 검찰이 누누이 언급했지만 428억.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공소장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정치적 성격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잣대로 왜 이재명 대표는 출당하지 않느냐, 탈당하지 않느냐, 동일한 잣대를 의원들에게 대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네. 일단 민주당의 외피를 쓰지 않고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늦었다는 지적 겸허히 수용하였겠지만 네. 지금이라도 탈당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탈당해서 이제 돈봉투 의혹과 관련이 있는 전현직 의원들 3사람이 탈당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의 이름이 또 거론될지 저희도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최근 곤란한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하고 있는데 김연아, 박순자 전 의원에 이어서 어제는 태영호 의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그럼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네, 고맙습니다. 자,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서 피해가는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표였는데 이러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민주당 내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홍천 의원 목소리 확인하시죠. 공당인데 그 안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 그건 공당이기를 좀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예를 들어 김연아 의원은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들 별로 좋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치 모래에 머리 박고 있는 타조 같은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예, 안타깝습니다. 예. 뭐 답변을 회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혹은 다른 답변을 하면서 피하는 방법도 뭐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래선 되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당 대표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말버릇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왜 김남국 의원한테 어디서 뭐 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네네네. 누가 돈 봉투 세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아재 개그라고 우리가 흔히 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상당히 굉장히 썰렁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뭐 김연아는요, 뭐 태영호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말이 궁색하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아니 본인은 뭐 그렇게 그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계속 그 개항에도 출마하고 당 대표도 되고 이러고 있는데 윤관석이나 저 이상만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검찰에 기소가 되기를 했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갔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10번도 더 나가셨어야 되죠.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말을 돌리기 위해서 그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좀 당대표께 좀 외람된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좀 야비해 보여요. 야비하다. 네. 아니 뭐 이렇게까지 본인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뭐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단어를 언급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폄훼하기 위한 이런 발언을 하시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공당 대표로서 더구나 이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의 태도로서 별로 뭐 흔쾌해 품격이 있어 보인다든가 흔쾌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당에서 뭐 그 포스터를 만들었다고요. 포스터를 민주당에서 뭐 공천 장사의 신 해서 여기에 뭐 태영호, 김연아, 뭐 박순자, 하영재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을 막 그 거론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는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 수사 검사들의 포스터 비슷한 걸 만들어서 네네. 그걸로 이제 그 검사들을 공격하고 개인적으로 폄훼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공법이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왜 반문하느냐 그게 정말 사실에 대해서 언론이 묻는 거에 대해서 직시하고 대답하지 않는 거 아니냐 회피하는 거 아니냐 저는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늦게 탈당 조치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징계를 어느 정도의 회부를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동일한 잣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나 훨씬 지나서 대통령실에서 부적절하다는 워딩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징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여의도 출장소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도 잘못한 부분을 겸허히 새겨야 되겠지만 국민의힘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는 자당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은 주고 있지 못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건 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부패 범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네. 그리고 지금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의 경우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윤리위를 구성하든가 당무위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지금 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각자의 얘기를 하고 뭐 의견이 쏟아지고 한 다음에 사실상 두 분 다 억울하다는데 강제로 등 떠밀어서 내보내는 거니까 두 개가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비아냥거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 뭐 대통령 선거도 나왔었고 굉장히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는 좀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들도 보면은 중도층이 계속 늘고 있다. 양당 체제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 이런 건데
그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우리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잘못하지만 쟤네도 못하는데 왜 나만 괴롭혀요? 라는 어린애 그 투정 부리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정치를 바라보는 이재명 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내가 남보다 덜 못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치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듣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특정한 거냐 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 주위의 지역 보면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뭐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회에 이런 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음주운전, 사기, 불륜, 당연히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장해찬 청년 최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 대표를 콕 집은 거 아니냐. 그 용기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고 주장하실 줄은 몰랐다. 게다가 안민석 의원이. 물론 이건 장해찬 최고의 해석이고 안민석 의원은 결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해석을 만들어냈는데 박원석 의원님, 예. 당 최고 목소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아냥거린 거죠. 네. 안민석 최고위원이야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렇죠. 네. 또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여러 이제 발언들도 해왔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기보다는 당내에 지금 일종의 이제 저 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전면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당내 좀 정풍 같은 게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도덕적 기준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일반론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거기서 거론했던 내용들이 네. 이재명 대표한테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저런 식의 이제 비아냥 거리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중요한 건 과거에는 어쨌든 도덕성에 있어서는 보수 정당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했던 정당이에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거듭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 돈봉투 사건은 일종의 이제 조직적인 비위 행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것도 그렇고 그걸 배포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사가 확대돼서 네. 돈 받은 의원들까지 명단이 줄줄이 나오게 되면 총선 앞두고 당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뭐 송영길 대표부터 탈당도 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된다면 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것에 특수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안민석 의원이 뭐 이제 그런 원칙을 한번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 발언 저도 뭐 100% 찬성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안민석 의원이 도덕성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음주, 사기, 불륜 이거 절대 안 되는 그 정치인으로서 뭐 배제하자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윤지호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윤지호 씨를 캐나다에서 불러 들여와서 대국민 사기극을 사실상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게 하고 캐나다로 도주하게 만든 그 장본인 아니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책임지셨습니까?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300조나 되는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시면서 해외에 나가서 그 돈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다니셨다는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까? 이게 도덕성의 여부인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널리 그 증폭시켰던 사실상의 유언비어를 이렇게 대놓고 증폭시켰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글쎄 뭐 본인의 그런 하자가 있으면서 남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참 특이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 이제 취임을 한 지 며칠 안 됐죠. 대통령실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함께 따라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결코 불통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박광호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당 인사들을 안 만나겠다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못 만난다. 왜냐? 이 대표는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대통령이 중대범죄 혐의자와 만나는 건 자칫 딜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만나는 것이지 불통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박광원 그 원내대표가 된 바로 직후에 네. 만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누군가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만나야지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응답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통이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이 법안들도 많고 대한민국 지금 하반기 또 내년 지켜보면은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통하겠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부분도 뭐 홍준표 시장도 그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법조인 출신이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봐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패싱을 했다? 뭐 패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부분 자칫 딜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대통령하고 좀 잘 지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근데 이제 대통령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더 이상 이제 검사도 아니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와 수사나 사법의 영역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그래서 뭐 딜을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리가 없다고 보고 네. 오히려 이 정치와 수사는 별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저는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건 사실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거예요. 어쨌든 엄연히 지금 국회에서 일당은 민주당이고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패싱하고 신임 원내대표가 되니까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겠다. 근데 그 전에 전임 원내대표 시절은 그럼 왜 안 만났나요? 사실은 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가까운 친명으로 보이니까는 안 만나고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는 비명이라고 하니까 만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정치가 좀 편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좀 폭넓은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원내대표도 만나고 네. 당 대표도 만나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거 하고 그게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돈봉투 의혹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검찰 수사도 한창 진행 중인데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등을 포함해서 측근 3명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자, 송 전 대표 측근들의 검찰 출석할 때 모습과 그리고 증거인멸을 부인하고 있는 송 전 대표의 발언까지 듣겠습니다. 어떤 혐의 주로 소명하실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뭐 보고를 했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네. 송영길 대표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시죠? 검찰에서 압색 때 어떤 자료 가져갔어요? 송 전 대표 보좌하셨던 역할이 있는데 돈봉투 보신 적도 없으세요? 안 되셔서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를 못했다고 하는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했다. 근데 그 휴대전화가 깡통 휴대전화였던 겁니다. 새 휴대전화,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아무 내용이 없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뭐 그런 깡통 휴대전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 일부 삭제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그리고 진정한 수사 협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1, 2년에 한 번씩 휴대전화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자료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바꿔서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자, 송 전 대표 측근의 목소리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귀국 후에 그날 밤까지 전화가 안 됐고 다음날 오후에 만났는데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해서 왔더라. 그리고 새 휴대폰에는 저장된 번호가 하나도 없었고 이전 휴대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본인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는 바가 없다. 이거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윤 변호사님? 일단 검찰은 송영길 대표의 순수성을 믿어주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 2년마다 교체했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변호인의 해명은 좀 통상적이진 않죠. 핸드폰을 옮기더라도 기존 자료를 뭐 포맷하고 이런 경우가 더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일단 뭐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PC를 포맷했다라는 그런 혐의들. 네. 이게 물론 2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최근에 증거는 인멸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의 증거까지 어떻게 손을 댔을 것이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측면이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휴대전화 어떤 수발신 내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건넸다라고 녹취에 나온 사람이 너무나 명징하게 나오기 때문에 통신사 어떤 조회를 통해 가지고 수발신 내역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아마 수사는 방향을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송 대표가 좀 이제 궁색하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어요. 합리성이 없어요. 일단 우리 다 휴대폰 써보니까 1, 2년마다 휴대폰 구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비싸잖아요. 100만 원도 넘는 돈이기 때문에 네. 대개의 경우 할부를 하면 대개 2, 3년으로 끊어서 할부를 하는데 그렇게 1, 2년마다 휴대폰을 갈면 뭐 현금으로 주고 사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그 할부가 끝나기 전일 테니까요. 근데 뭐 송 대표가 누구 말씀 따라 청렴해서 집도 없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뭐 1, 2년마다 휴대폰을 그렇게 간다라는 거는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지금 검찰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검찰을 어떻게 믿냐는데 왜 출석을 하세요? 자진해서. 그것도 뭐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출석해서 자진 출석해서 오지 말라는데 출석해서 나를 구속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말이 안 되고 나에게는 방어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죄가 없다면서 무슨 방어권이에요? 죄가 그 방어권이라는 것은 이게 피의자가 상대방이 이제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서 따지고 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정의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뭐 포렌식하거나 네. 새 휴대폰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궁색한 변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저 송영길 전 대표 측근이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네. 새 휴대폰을 새로 구매해서 왔다. 어디서 프랑스에서 구매해서 왔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뜻은 뭐겠어요? 그 프랑스에서 내가 가면 핸드폰 뺏기거나 아니면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뭐 그냥 깡통으로 만들어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증거인멸 아닌가요? 근데 여기다 대고는 다음날 제출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분이 글쎄 무슨 생각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조만간 모든 세상이 다 알게 될 얘기를 이렇게까지 꼼수 대응을 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프랑스에서 사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국내 들어와서 샀는지는 뭐 확인할 방법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휴대전화를 요즘 새로 바꾸는 분들 아마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걸 알 겁니다. 휴대전화 구매하면은 너무나 많은 전화번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해 주는 게 요즘 시대인데 아무것도 저장된 게 없다라고 하니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